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 인근의 이슬람사원 공사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는 건축주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주민들이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지금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건축주는 공사가 지연될수록 피해는 더 커진다면서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공사를 다시 재개했고요. 대현동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을 막아서고 공사장에 들어눕는 위험한 상황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북구청이 오늘 다시 건축주와 주민대표가 마주하는 간담회를 엽니다. 경북대와의 협의로 학교 안에 종교활동시설을 만드는 대안도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결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1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멈춘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약간 흐렸는데 지금은 쨍쨍하다 싶을 정도로 해가 뜨겁습니다. 이렇게 날이 개면서 다시 기온도 올라갑니다. 한낮 최고 기온 안동, 영주 31도, 예천 32도 예상되고요.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 봉화, 청송, 영양, 안동 등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기간에 차량 접근이 어려운 안동호와 이마호의 귀성객과 성묘객에 특별 수송을 실시합니다. 관공선을 이용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 수송 기간을 갖는 건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선박 운항을 위해서 사전 신청을 받아 수송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사전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받습니다. 신청은 안동 이마호 수운관리사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객이 몰리는 공휴일이나 추석 연휴에는 혼잡해서 정원 초과 시에 승선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구당 필수 인원 5명만 신청할 수 있고요.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단체나 문중 집안은 이용객이 적은 평일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렸고요. 지금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알려진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낮 기온 30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나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이 뜨거운 볕과 함께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까지 맑은 하늘 드러나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울진 후포 마리나항이 오늘 준공식을 엽니다. 후포 마리나항은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지역 중 제일 먼저 준공됐는데요. 307척 규모의 초현대식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상가시설, 수리보관시설 등을 갖추었습니다. 경북의 마리나 계류시설은 8개소, 총 182선석이고요. 후포 마리나항 307선석과 연말에 준공 예정인 형상강 마리나 74선석을 합하면 10개소 563선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후포 마리나에서는 오늘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돌아오는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가 오는 16일까지 열리는데요. 대회 기간 중 요트 승선 체험과 RC 요트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28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가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펼쳐집니다.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는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태권도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굳건한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14일엔 울릉도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전야제가 열립니다. 전야제에선 식전 공연, 태권도 시범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5일엔 독도 현지에서 태권도 퍼포먼스와 독도 플래시몹을 진행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독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택시입니다. 네, 택시 어떤 소식이죠? 네, 택시는 시민에 발휘되는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그렇죠? 최근 대구 택시 기사들이 하나둘 운전대를 놓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법인 택시 기사는 2019년 기준 5,726명에서 현재 3,77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반면 같은 기간 차고지에 대기하는 택시의 비율은 11%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일단은 뭐 승객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런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네. 택시 기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코로나19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승객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거죠. 예. 방역으로 인한 부담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운행을 하다 감염된 사례도 적지 않았고 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지닌 택시 기사들이 겪는 고충은 더 컸습니다. 근데 대구가 지금 택시 공급 과잉이다 해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가 줄면 예를 들면 또 밤늦게 예를 들어 이렇게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또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버스,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시간에는 사실상 택시가 유일한 이동수단인데요. 그렇죠. 최근에 택시를 잡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택시 예약 어플을 이용해도 대기 시간이 한참 걸리고 네. 이마저도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택시 이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 건강 등을 이유로 심야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도로 심야 택시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우선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요금이 동결된 상태인데요. 대구시는 대구 법인 택시 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지난 5월 운송 원가 분석 및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네. 오는 9월 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기사들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그러게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택시업체 종사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 막 온 데서 오르고 있는데 택시 요금 올라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택시 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지금 머리를 좀 맞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뭔가요? 네, 사드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 사드 얘기 나왔죠?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사드 1안을 거론하자 이에 대통령실은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상호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사드 1한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중국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3불 1한을 내세웠습니다. 예. 여기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한은 뭐예요? 네, 마지막 1한은 이미 국내 설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 요구했던 건데 최근에 다시 이제 네. 우리 정부가 바뀌었는데 거론을 한 거고 지금 우리 정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설치된 사드는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성주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성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성주에서는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앞두고 주민 대표위원 선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대표 대상이 소성리 주민으로 한정됐으나 성주 군민 전체로 확대했는데요. 네. 평가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살피고 있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어제 성주군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성주 군수와 국방부 장관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대구 벤처기업입니다. 네. 벤처기업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던데 비슷한 건가요? 네, 벤처와 스타트업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 대구 지역 벤처 스타트업 고용 인원 증가율이 전국 8위로 조사됐습니다. 네. 중위권에 머문 건데요. 상위권인 서울, 경기, 대전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 투자 규모는 244억 원으로 13위에 그쳤습니다. 네. 어쨌든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벤처나 네. 스타트업. 고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벤처 스타트업 관련 고용 인원은 6만 7천여 명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9.7%로 전체 기업과 비교하면 3배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벤처 스타트업 종사자 수는 4대 그룹 계열사 인원을 추월했는데요. 정보통신, 유통서비스, 전기기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가치 1조 원을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책이 좀 그러니까 중요성은 높은 건데 대구는 그러면 이제 취업은 중위권, 투자 규모는 하위권이라는 거잖아요. 네.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네, 대구시는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 ICT국을 신설하면서 벤처 혁신과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대구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원 기관이 많고 지난해 개소한 창업 보육기관인 동대구 스케일업 허브에서 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경북 시내버스입니다. 네, 얼마 전에 농어촌 버스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그 네. 얘기인가요? 네, 이르면 2024년부터 경북 모든 시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경북도는 이를 목표로 내년 1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네, 경북도 전체 어르신을 무료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시 군비를 매칭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업은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재선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청소년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얼른 하나 하죠. 뭔가요? 네, 사기 피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달서구 한 오토바이 대리점 점주가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판매 점주 A씨는 오토바이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7억여 원을 받고 잠적해왔습니다. 아,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지난달 21일 처음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48명이 사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네. 이후 접수된 고소 건수를 더하면 100건이 넘습니다. 대리점주 A씨는 판매가 일부를 먼저 지불하면 출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말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이는 최근 오토바이 부품 부족 현상으로 출고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찾았습니까? 네, 경찰은 피해 계좌 분석을 통해 규모 사용처를 확인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창업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소비자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창업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꾸미룸 체험 점포라고 하는데 김현지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현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꾸미룸 체험 점포는요. 예비 창업자들이 본격적인 창업에 나서기 전에 미리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점포입니다. 네. 이곳엔 김치, 커피 등 식음료 업체부터 가방과 액세서리를 파는 공예 업체, 휴대폰 케이스와 반려동물 상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네.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범어점에 16개, 두류점에 7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전 지난 수요일에 범어점에 방문했는데요. 많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물병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 이제 강아지들 산책할 때 목마를 수 있어서 소지품처럼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강아지 물 넣어 다니는 거고요. 요거는 그 밑에 산책할 때 같이 간식 넣어 다닐 수 있는 물통. 요거는 그럼 간식도 같이 되는 거고 간식. 얘는 이걸 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간식통을. 그러면 요거 산책 요 간식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걸로 주시겠어요? 혹시 담아갈 때 따로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 요거 포장 잠깐 해드릴게요. 수성구청역으로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마침 앞에 플리마켓으로 상품들이 여러 가지 꾸려져 있고 해서 호기심에 일단 들어와 보게 되었어요. 일단 시원하고요. 너무 환경 좋고 다양한 상품도 있고 진열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해서 누구나 와서 구경하고 쇼핑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 창업자들의 공간인지도 몰랐는데요. 저희 남편도 처음 하는 사업에서 실전에서 시행착오를 바로 겪으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경험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추천했을 것 같네요. 한 곳에 여러 업체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거를 오픈 딱 하기 전에 부담되니까 미리 해볼 수 있는 거 괜찮은 기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첫 점포 입점 희망자를 모집했는데요. 경쟁률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시작 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 문제 아닐까 그럼요. 싶은데요. 꾸미름 체험 점포는 입점비와 관리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또 업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돼서요. 홍보 방법이나 상품 진열 방법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비 창업자들과 교류하면서 창업 정보까지 얻을 수 네. 있는데요. 제가 만난 예비 창업자들은 점포의 이러한 이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분야로의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고객분들한테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강아지들 아로마 테라피 집에서 직접 홈케어할 수 있는 용품들 비누 같은 거 제작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신은 있었는데 이게 창업이랑 연결을 하다 보니 매장은 어떻게 열어야 되고 그러면 클래스를 상품으로 했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약간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할까? 근데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야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통식품에서 생선김치와 생선식혜를 팔고 있습니다. 그 전통 음식 하는 사람들은 옛날 트렌드만 생각하는데 지금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케팅 분야로 지금은 또 뭐 예쁜 포장지나 예쁜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저희 피어싱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기존의 피어싱은 이렇게 연골 부위에 착용하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거나 처음 뚫었을 때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 출원한 구조를 이용해서 귀걸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옮겨야 될 점포는 지금은 구해놓은 상태인데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주 계획이 9월 22일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 반응을 얻고 제가 뭐 취할 부분들은 취하고 이제 9월 21일 이후로 저희 점포를 오픈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한 업체가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7월부터 9월까지 대략 12주 정도 운영되고요. 12주가 지나면 지금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고 다음 모집에서 선정된 분들이 점포에 들어오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쟁률 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2번 모집한다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경북 지역본부 김세롬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사관학교 이제 선발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먼저 쓰시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 이제 음식업이나 흔히 말하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일반 도소매 이런 분야는 저희가 지원 제외 업종이고요. 말 그대로 나만의 신사업 분야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고 그분들이 쓴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서면 평가, 면접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장사의 경우 무경험으로 그냥 뛰어들었다가는 이제 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미리 경험해 보고 하는 것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방향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이런 분들 대상으로 체험 점포를 오셔가지고 고객 응대하는 법, 어떻게 진열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을 이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나중에 실질적으로 본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꾸미룸 체험 점포는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립니다. 때에 따라 주말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네.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꾸미룸 체험 점포 이용하셔서 성공적인 창업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읽는 역사. 오늘은 77주년 광복절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우리 지역의 8월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정만진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독립됐다는 날. 네. 대구에서는 그 소식을 어떻게들 시민들이 들었을까요? 대구에서는 그날 이제 일본 왕이 네. 항복한다는 이제 방송 맞아요. 라디오에서 네. 회견을 했는데 네. 그걸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조양회관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던 이제 청년들이에요. 지금은 조양회관이 망우공원 안에 있어서 네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광복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쵸. 당시에는 이게 옛날 원화요고 자리에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상일 독립지사가 사비를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구 경북의 청년들에게 민족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랬군요.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 그 대구 청년들이 조양회관에 모여서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그걸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히로히토 그렇죠. 일본 왕이 이제 나 무조건 항복한다 이런 거. 예예. 독립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건물은 원화요고 건물 원화요고 학교 교사로도 네. 사용되기도 했는데 1984년에 지금 망우공원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게 광복회관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인 단체 이름이 광복회인데 네. 광복회 대구 지부가 그 건물을 사무실 겸 전시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가보면 건물엔 조양회관 붙어 있지만 광복회관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뭐 표시가 있습니까? 여기가 그런 곳이다라는 그때 근데 그런 이제 본래 자리 원화요고 자리에는 아무 표시가 없고 그 조양회관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건물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여기 있었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그게 없습니다. 네. 없어서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양회관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한 대구의 우리 선배 선조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상일 독립지사가 언제 만든 거예요? 조양회관을? 조양회관 만든 것은 20년대 초반이에요. 20년대 초반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도 달성공원은 있었죠, 선생님? 그렇죠. 구안마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도 달성공원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죠. 네, 그래서 거기다 그 회관을 만든 거예요, 조양회관을?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도 만들었고 또 1915년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이제 만들어진 것도 1910년대에 가장 활발한 독립운동 단체가 대한광복회거든요. 네. 그 전국에서 200여 명의 우국 청년들이 모여서 달성공원에 네. 여기서 이 큰 항일운동 비밀결사체를 만든 이유도 그때 대구가 전국 서울 평양과 더불어 전국 3대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달성공원에 사람이 많이 운집한다.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에 결성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1910년대 대구가 이미 그때도 3대 도시였어요. 그렇죠. 오, 네.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아,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네. 아, 대한광복회가 그럼 만들어진 것도 8월 2일인가요? 8월 25일이죠. 아, 그렇군요. 1915년 8월 25일 네. 달성공원에서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인데 그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라는 걸 예를 들면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받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걸 제가 말씀드릴 리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1992년도 교육과정을 제6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이제 국정이었어요. 국정 맞아요. 네. 국사교과서에 어떻게 실려 있느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192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는 대한광복회였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겠죠. 92년이니까 지금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은 고등학교 책으로 다닐 공부한 때 거죠, 뭐. 배웠죠. 네네, 지금 맞습니다. 사회자님도 아마 기억나실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대한광복회가 대구에서 달성공원에서 결성됐다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이 자랑거리죠. 달성공원에 가시면 꼭 여기가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곳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달성공원 가면 또 그게 딱 있습니까? 여기가 그런 곳이다 이런 어떤 뭐 표식 이런 게 예, 말씀드리기 곤란한 거 자꾸 질문하시는데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 뭐가 자꾸 없죠? 왜? 중요한 왜 곳인데.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4년 전에 2018년에 독립운동 정신계승사업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어요. 대구에. 네. 이 민간단체가 대한광복회 결성 103주년 기념식이라고 하는 이 추념 행사를 최초로 이 현장 달성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요? 그동안은 제대로 추념을 안 했다 뭐 이런 뜻인데 여전히 지금도 아무 표식도 없는데 아무튼 국가보훈처에서 이 광복회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장소이기 때문에 현장 시설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에 심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민간단체들은 원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 25일에 독립운동 정신계승사업회하고 또 역사탐방단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민간단체들이 달성공원에서 이제 횟수가 더 흘렀기 때문에 대한광복회 창립 107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된 지가 우리나라가 77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제대로 현장을 국가 등에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약간씩 또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8월 25일에 달성공원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을 해야 하는 날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독립운동사에서는 8월이 1936년 8월 이때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 대구 지역하고 연결이 되나 봐요? 예, 이것도 이제 날짜상으로 또 8월 25일하고 좀 일부 겹치는데 이게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하면 손기정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손기정 선수 본인이 일장기를 말살한 게 아니고 말살이 아니라 말소. 일장기를 말소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가 붙어 있는 사진에서 일장기를 말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보면 대구와 관계된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문록이라고 하는 공식 문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현진건 소설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36년 8월 동아일보 사회부장 재직 시 일장기 말소 의거로 구속이 되어 옥고를 치렀다. 현진건 선생이요? 그렇죠. 손기정 선수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계를 제패했을 때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 일본 국기를 게재하고 삭제하고 게재한 사건이다. 신문에다가. 그렇죠. 이 일로 동아일보는 무기정간되고 직접 책임자인 현진건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1936년이면 진짜 일제 강점기에 완전히 그죠? 말기에 살벌한 때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현진건을 일장기 말소 이거에 직접 책임자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구속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보훈처공훈록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네. 이제 현진건은 사회부장이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일장기를 지우는 작업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길용 기자가 체육부 기자로서 일장기를 지우자라고 건의를 해요. 네. 건의를 하는데 그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실을 건지 안 지우고 실을 건지 하는 권한이 현진건에게 있는 거죠. 책임을 지는 부장자. 책임자죠. 네. 책임자니까 직접 책임자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공문의 기록대로. 네. 그래서 현진건 부장이 지우고 그러자, 이렇게. 신문에 싣자라고 이제 수용을 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의거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왜 대구하고 일장기 말소 사건이 관계되느냐 얘기를 안 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현진건 선생이 대구 사람이란 거예요. 네. 대구에서 1900년에 출생을 해서 1919년 중국 유학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까지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이제 기자와 작가 생활을 하시는 대구 사람이죠, 대구 사람. 대구 사람이죠. 네. 근데 국가보훈처 그 공문록에 그러면은 그 일장기 말소 의거 그게 언제였다 이런 날짜라든가 뭐 이런 거가 그게 이제 며칠... 날짜가 안 나오고 8월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8월 25일만 한 줄로 아는데 사실은 8월 13일에도 했어요. 2번 했는데 처음에는 총독부에서 그 일장기를 말소한 걸 못 봐가지고 그냥 넘어갔고 25일에는 이제 잡혀가고 해가지고 2번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냥 8월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와, 2번이나 같은 8월에 먼저 8월 13일에 한 번 하고 8월 25일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구가 낳은 대표적인 소설가 현진건 선생이 일장기 말소 의거를 했던 독립유공자 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또 어려운 예. 아니 왜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별로입니다. 두루공원에 가면 현진건 문학비라는 비가 있는데 네네. 그 비에는 현진건 선생이 일장기 말소 의결을 일으키고 독립유공자고 투옥됐다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요. 없어요. 수성모세 상화동산에도 가면 현진건이라는 작은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무 말이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구만 심각한 것 같은데 서울에 가면 현진건 선생이 살던 옛날 집터가 있는데 부암동에 청와대 옆에 거기 가면 현진건 집터라는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아무 말들이 없고 입이 무거운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거 왜 없어요 하면 선생님들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만진 작가께서 특히 또 현진건 선생 연구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더 좀 속상하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닌데. 예. 말씀하신 것들이 꼭 제대로 반영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이제 8월 15일에 해방하고 5년 만에 한국 그것도 비슷해요. 6월에 그죠? 한국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의 8월은 어땠을까요? 1950년 8월? 네. 그때가 이제 6.25 전쟁이 한창 때인데 아시는 것처럼 다부동 전투할 때잖아요. 네.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고 김일성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군이 맹공격을 해서 다부동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3만 명의 남북한 군사들이 죽게 되는데 이 다부동 전투가 또 8월 29일에 말하자면 8월에 끝이 나죠. 그 대구는 전쟁터 전투 장소가 되진 않아서 매우 천운의 아주 좋은 고장으로 요즘 폭우도 심한데 대구는 또 큰 그런 피해도 안 입고 해서 대구는 전쟁 때에도 아무튼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중요한 현대사의 유적이니까 한번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하면 떠오르는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네. 누구일까요? 박수근, 소 그리신 이중섭 화가 이런 분 빼면 안 되겠죠? 네, 역시 기억이 납니다. 네. 네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분인 이중섭 작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오늘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전을 진행합니다. 네. 고 이건희 삼성회장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이중섭 작품 80점과 미술품 소장품 10점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직접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전시를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전시는 이중섭의 작품 세계를 크게 1940년대와 50년대로 분류해 구성된다고 합니다. 네. 전반부는 작가의 일본 유학 시절과 원산에 머물며 작업했던 엽서화와 연필화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서울과 통영, 대구 등지에 머물면서 작업했던 전성기 시절 작품들과 편지화, 은지화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은지화 기억나고요. 네. 또 이중섭 작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못 봤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소의 작가, 은지화의 작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려져 있는데 또 혹자들은 한국의 고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중섭은 천재 작가로 파란만장한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독, 고뇌 그리고 요절까지 너무나 작가적인 삶이어서 혹자들은 그의 삶이 너무 신화되었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 알아가는 동안 가슴이 많이 아렸습니다. 네. 같은 시대를 살며 교유했던 김환기는 이중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섭의 그림을 보면 예술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없이는 하기 힘들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진다. 중섭은 참 용한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해내고 또 그렇게 용한 표현을 하는지 그런 것이 정말 개성이요 민족 예술인 것 같다. 예술가의 예술가였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 절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나는 막 너무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누군가는 그냥 한 방에 뭘 딱 해내. 그쵸. 그럴 때 그 그쵸. 천재성 때문에 허무한 일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또 이중섭 작가는 내면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이중섭은 20대까지는 대단한 금수저로 살았습니다. 네. 그는 1916년 평안남도 평원군의 부유한 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 먹는 일보다 그리기를 좋아하고 소질도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학교 공부는 잘하지 못해서 평양학교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대신 평안북도 정주군으로 내려가 민족주의자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성장할 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오산학교에서 이중섭은 미국 예일대에서 수석 졸업한 미술교사 임용련과 프랑스에서 공부한 임용련의 부인 백남순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됩니다. 최고의 기회였겠네요. 네. 이중섭이 예술가로 발돋움하는 데는 임용련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중섭의 예술적 감수성과 민족의식은 오산학교에서 공부함으로써 발현된 거죠. 그렇군요. 임용련의 도움으로 동경으로 유학을 간 그는 그곳에서 부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외모나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너무 멋지죠. 네,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듣기로는 이중섭의 유학 당시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그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로 배우 이정재가 젊은 이중섭의 외모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인연으로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전에 이정재 씨가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했어요. 진짜요? 네. 그런 매력 넘치는 이중섭이 연애할 당시 엽서에 그림을 그려서 마사코 여사에게 수많은 연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편지를. 네,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안 넘어갈 수 없죠. 네. 1943년 전시 준비로 귀국한 이중섭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큰형이 있는 원산에서 작업을 하며 지냈는데요. 1945년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 배를 타고 마사코 여사는 이중섭을 찾아 원산에 오게 됩니다. 이중섭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남덕, 남쪽 나라에서 만난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46년 첫 아이가 태어나지만 병을 앓다가 죽었고 이중섭 부부는 큰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1947년 해방기념 전람회에 죽은 첫 아이를 기리는 하얀 별을 안고 하늘을 나는 어린이를 출품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런 가장 큰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운한 시대에도 좀 비교적 여유롭게 지냈나 봐요.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죠? 네, 지금까지 요때까지는 금수저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한국 전쟁의 발발로 그의 인생은 급변하게 됩니다. 1950년 12월 어머니를 원산에 남겨두고 이중섭은 두 아들과 조카, 아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왔고 다시 제주도로 옮기게 됩니다. 네네. 1952년 종군 화가단에 입단하여 활동하기는 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부인은 병을 얻어서 결국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군요. 1953년 일본에서 가족들과 해우했지만 홀로 귀국하고 이후에 다시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 어떤 그 상처나 아픔들이 그럼 자신의 작품에 네. 고스란히 담기겠네요. 네, 맞아요. 네. 홀로 귀국한 이후 이중섭은 통영, 대구, 진주, 서울 등지에 머물면서 소연작과 부부 등 걸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많이 사랑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개인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에 몰두하는 한편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 보내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후배의 배신과 사기로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1956년 41세의 나이에 영양실조와 간에 병이 생겨 외로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소를 소재로 뭐 다른 많은 작가들도 그렸겠습니다만 네. 이중섭의 소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중섭은 어린 시절부터 소를 유심히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소도둑으로 몰린 적도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소는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향토적인 소재로 그렇죠. 많이 쓰이는데요. 네. 이중섭의 소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은유하기도 하고 이중섭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굵고 강인한 선의 표현으로 포효하는 듯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는 강인한 선을 서양화에 안착시켜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소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그 이중섭 미술관이 있나요? 제주도 아까 갔다 그랬죠? 네네네. 네. 아, 이중섭이 제주도 서귀포에 거처를 얻어서 머물렀던 기간이 있는데요. 1951년 1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한 2년 정도네요. 네네. 네. 하지만 제주에서 서귀포의 환상, 섭섬이 보이는 풍경, 바닷가의 아이들 등 많은 대표작을 남겼는데요. 피난민 보급품과 고구마로 연명하며 궁핍하게 지냈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마지막 행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주도는 전쟁을 피해 내려온 피난처였지만 이상적인 낙원이기도 했는데요. 서귀포 시대의 그림이 대부분 따뜻하고 해학적이고 즐거운 이미지가 넘쳐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때라도 이중섭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함께 지낼 수 있어 다행이었다는 마음입니다. 네. 근데 이중섭의 작품 하면 또 위장 얘기가 또 늘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중섭의 차남 이태성이 2005년 3월 첫 공개해서 경매에 내놓은 그림 8점이 2005년 10월 가짜로 밝혀져서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이 씨가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용수와 함께 공모해서 사기를 친 건데요. 아들이. 네. 이를 기점으로 이중섭 작품에 대한 위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미술품 평가원에 따르면 이중섭은 위작이 가장 많은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태성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가짜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관계자들을 고소했지만 과학감정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 위작은 모두 압수되어 폐기되었고 일본 국적의 이태성 씨는 현재 기소유예 상태로 사실상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워했던 이중섭이 가족에 의해 사후에 불명예를 안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전시는 이거 언제까지 한다고요? 네. 전시는 내년 4월 23일까지고 하루 7차례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로 운영합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그의 엽서와 대부분은 작가의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를 향한 절절한 연서들이라고 하니 오늘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미더와 파란솔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사고 소식 있는데요. 성북로 북진삼 내거리에서 성북교 방향, 성북교 입구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신천대로 쪽으로 정차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기로 볼리초등학교 내거리에서 두류시장 내거리 방향, 볼리초등학교 내거리 2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를 막고 보도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현충로 현충 3거리에서 앞산내거리 방향, 앞산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 나들목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 경산 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집중호우가 물러가고 나니까 다시 물가가 걱정입니다. 어제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고요.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포항에선 또 지역사랑 상품권 700억을 1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는데 지자체들의 물가 안정대책들 빠르게 실행돼야겠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